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 바로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뭐 몇 시간 있으면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올 한 해 동안 저희 신의균의 국방TV 그리고 군사TV를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북한 김정은이가 바지 사장 맞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 주장을 일반인이 한 게 아니고 북한에 8년 동안 대사를 했던 사람이 했어요. 제가 주장한 것을 완전히 인정을 해준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북한의 집단 지도 체제 확인, 바지 사장 확인 어떤 건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이 대선에 일본을 끌어들여서 반일 감정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정말 아주 비열한 짓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외에는 지킨 것이 없는 이 공약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권의 핵심 공약 중에 지켜진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그 단 한 가지뿐인 것 같습니다. 정권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핵잠수함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정부가 공식 부인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핵잠수함과 관련된 연구 용역까지 발주하며 자주국방을 이끄는 정권 이미지 메이킹의 혈안이었던 이 정권이 임기 말이 되니 말이 달라졌습니다. 국방부 문홍식 공보 담당관은 12월 30일 국방부 기자설명회에서 핵잠수함을 개발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라며 핵잠수함 사업 추진서를 부인했습니다. 문 담당관은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수시로 말씀드렸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점 다시 말씀드린다 라며 KSS-3 사업 오버남이 착공했고 KSS-3 배치 3 사업의 설계가 마무리되었어야 하는 이 시점에도 핵잠수함 개발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밝힘으로써 이 정권의 핵잠수함 공약은 공연불이었음을 드러났습니다. 3,000톤급 중잠수함 확보하는 사업인 KSS-3 사업은 도산 안창호급으로 명명된 수중배수량 3,700톤급의 AIP 잠수함 3척에 이어서 이를 확대 개량한 수중배수량 4,000톤급의 AIP 잠수함 3척을 2029년까지 확보하고 오는 2023년부터 배치3 3척의 설계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추진체계와 주요 구성품이 결정되었어야 하는 차세대 잠수함의 동력원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미동맹 균열과 동맹 붕괴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핵잠수함 공약도 국방안보 포퓰리즘 선동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도 뭐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핵잠수함,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연구 용역을 발주했죠. 이 정권 초기 국방부에서. 그래서 새 업체가 여기에 이제 입찰에 들어왔었고 저희 자주국방 네트워크가 이 연구 용역을 수주를 했었죠. 그래서 바로 뭐 잘 알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서균일 교수님을 제가 연구원으로 초빙을 해서 이렇게 수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결과가 그것도 뭐 저희들만 결과하는 게 아니고 해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든 결과죠. 많은 회의를 했고 많은 현장 답사를 했었어요. 그런 끝에 나온 결과는 뭐냐? KSS-3 즉 도산 안창호급 3,000톤급 잠수함이죠. 그 세 척 배치 1 그리고 또 세 척 배치 2 하는데 나머지 세 척 배치 3에 가서 이 나머지 세 척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케줄을 2023년도에는 이제부터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설계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도대체 추진 체계가 디젤이냐 원자력이냐 이게 결정이 나야 설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추진 체계가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어이없는 상황.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하죠.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핵잠수함. 그러니까 이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우리는 결정된 바 없다. 한다라고 말한 적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한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이 개정을 끌어내지 않고는 핵잠수함 할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의 제재를 견딜 수가 있냐? 견딜 수 없죠. 그러면은 미국이 제재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 내에서
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제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원자력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원자력을 무기화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하지만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빼야 돼요. 원자력을 직접적으로 무기화하는 거, 그게 바로 핵미사일 또는 핵탄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빼고 군사적 이용, 이 문구를 제거를 해야만이 이 잠수함이 군사적 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구를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핵 잠수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부는 외교적으로 그걸 해낼 수가 없죠. 왜냐? 미국이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핵 잠수함 만들으라고 했더니 중국 편에 달라붙어 가지고 미국을 헌터킬러하는, 미국을 감시하는 잠수함으로 사용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는 신뢰할 수 없죠.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 문무대왕면에 문무대왕 연구소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이 선박용 스마트 모듈 원자로 실험실을, 지상 실험실을 만들었죠.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바다에 나가면 배가 이렇게 요동을 치니까 요동을 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요동을 치는 상황에서도 계속 핵융합 작용하고 이제 발전을 해낼 수 있는가? 이거를 지상에서 인위적으로 요동을 치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런데 또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걸 또 360도 뒤집어서도 또 충분히 발전이 되는가, 냉각이 되는가, 이걸 또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문무대왕면에 있는 문무대왕 연구소의 이 스마트 모듈 원자로 지상 실험실에 대해서 지금 주변국들은 좀 의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핵잠수함 가려고 하는 거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지만 이걸 미국이 스톱,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선박용 원자로는 괜찮아요. 이건 군사적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쉐빙선을 한다든지 뭐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한다든지 이런 건 괜찮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상업적 이용이니까. 그런데 이걸 군함에 갖다 붙이든지 또는 잠수함에 갖다 붙이든지 이러면 이제 군사적 이용이 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런데 미국이 잠깐 스톱,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도 할 거야 라고 밀어붙이면 한미동맹이 파탄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이재명이는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동맹을 개선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맹이 파탄나는 것이죠. 미국하고 적이 돼서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여하튼 이 정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그래서 정말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필요하죠. 이걸 해내려고 하면은 다음에는 무조건 정권을 교체해서 미국하고 아주 돈독한 합의하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야당 정치인, 언론인들을 집중적으로 사찰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들까지 사찰했는데 해당 매체들이 공식 해명을 요구하면서 국제 문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의 독재 강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난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가 최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재야 인사 등에 대한 사찰을 감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외신 기자들까지 사찰했던 것으로 드러나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 실태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진행되었다는 것이 마치 고구마 줄기 캐듯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사찰 사실이 확인된 일본 아사히 신문에 이어 도쿄 신문도 공수처 측에 왜 자사히 기자를 사찰했는지 해명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에 나가 있는 서울지국 직원이 통신조회를 당했는데 이는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 수집일 것이다 라며 한국 공수처가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 수집 목적에서 외신 기자들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데 진짜 경위와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수처가 최근 언론인들에 대한 사찰을 진행한 것은 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을 조사한다는 명분이었다는데요. 해당 고발사주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외신 기자까지 사찰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이름 그대로 그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로 제한되는데요. 설치 법안 발의 때부터 검찰 위의 옥상옥으로서 정권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는 비난이 많았던 이 기관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과 언론인 사찰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외신 기자까지 사찰함으로써 이 문제는 외교 문제 그리고 국제적 망신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일본 아사히 신문, 도쿄 신문 기자들을 사찰을 한 것이 일부러 일본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뉴욕타임즈다, 또는 블룸버그 통신이다, 로이터다, 이런 사람들을 사찰을 했다는 정황적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왜 하필 일본이냐? 그래서 일본에게 뭔가 딱 자극을 줘서 일본의 반응을 이끌어내서 한번 싸우자, 이거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평소에 6월이나 8월에 독도 방어 훈련을 했죠. 늦어도 10월에는 마쳤죠. 왜? 12월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12월에 독도 지역 가보면 정말 춥습니다. 그런 추운 계절에 일함대 장병들에게 니들 가서 훈련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12월 한 해 마치는데. 그래서 저는 독도 방어 훈련을 12월에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독도 방어 훈련을 했죠. 그리고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일본의 반응을 계속 끄집어냅니다.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일부러 끄집어내었죠. 그렇게 해서 독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딱 지켜보게끔 만들어 놓고, 물론 저는 독도는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다라고 뭐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석사 논문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 유지 방안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독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거와 관계없이 제가 냉정한 평론을 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딱 지켜보게 만들어 놓고 다시 독도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본이 여기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제철의 재산을 매각해서 해서 법원에서 그렇게 또 처리를 합니다. 이러니까 또 일본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또 일본은 기자 사찰을 또 합니다. 일본에서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계속 일본 정부, 일본 민간하고 싸우게끔 만들어서 반일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왜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냐라고 지각 있는 평론을 하면 넌 토착애국이야, 너는 친일파야,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렇게 해서 친일 반일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서 이 우파들은 정치학적으로 현실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현실주의자는 이 세계 내에서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하고 충돌하는 것은 이익에 위배된다, 이거는 손해다 라고 하는 현실주의자예요. 그런데 좌파는 이상주의자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념이 있으면 뭐 이익이든 손해든 다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게 좌파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 다 필요 없다 라고 해서 대선에서 활용하는, 그래서 이 토착 외구 프레임, 그리고 친일 반일 프레임, 민족 프레임, 이런 걸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일본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국가기관이 기자들을 사찰하고 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 그동안 해왔던 행태죠. 그러면 21세기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입니까? 아니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전형적인 1970년대, 1980년대 냉전 이전의 초독재국가의 행태를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권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치욕적인 상황인데, 정말 부끄럽기 거지없습니다. 이런 일 또다시 겪지 않으려면 빨리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요즘 불안하기만 합니다. 세 번째,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 알려드립니다. 북한의 혁명의 심장이라 부르는 평양에서 무려 8년간 김정은을 가까이서 지켜본 외교관이 김정은은 집단 지도 체제의 바지 사장이라는 충격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역시 지금 보이고 있는 김정은은 허울뿐인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 김정은을 가까이서 지켜본 독일 외교관 토마스 셰퍼 전 평양주재 북한 대사가 김정은은 절대적 독재자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시스템의 부품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셰퍼 전 대사는 12월 30일 보도된 일본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절대적 독재자, 권력자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라며 오히려 그가 절대적 통치자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몇 가지 사례가 보인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백두혈통이라 불리는 북한의 로열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권력 승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라며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이 정치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약해진 사이에 군부 엘리트층과 협상을 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김정은의 후계자 등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에 북한 지도부는 중국식 경제개혁을 지향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긍정적인 온건파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군부 강경파의 권력투쟁이 시작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은 북한 권력 상층부 속에서 벌어지는 정책 결정 과정을 통제하지 못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 아예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며 북한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과 정치적 통제의 결여가 존재했다는 것은 이 기간에 김정은이 절대적인 의사결정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장성택의 처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당시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이자 온건파 대표인 장성택의 처형에 미온적이었으나 강경파가 로열 패밀리도 숙청될 수 있다는 점을 정적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장성택의 처형을 주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8차 당대회 이후 공식적으로 김정은의 권한이 분산되고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나왔는데요. 백두혈통이라는 허울 좋은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진행되는 물밑에서의 치열한 권력투쟁,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김정은이 바지 사장이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오랫동안 또 북한을 연구했던 또 북에서 오신 분들 저보고 북한에 살아보지도 않고 무슨 소리 하냐 라고 비난을 하는데 옆에서 보면 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북에서 오신 분들이 과거 휴대폰이라는 이런 그 통신 수단이 없던 시절에 살던 분들이 계셨던 북한과 지금은 달라요.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 자기 가치 실현을 하게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입해서 봐야 되는데 세뇌가 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면 안 되죠.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특히 8차 당대회 이후에 보여지고 있는 이 상황, 당규약이 개정되는 이 상황은 이거는 바지 사장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제가 쭉 드렸는데 토마스 셰퍼 이 주 북한 독일 대사 8년이나 역임했던 이 사람이 권력 승계의 과정도 지켜봤고 그리고 김정은이 철권 통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2013년에서부터 18년까지 그 기간도 옆에서 지켜보았고 하던 그 토마스 셰퍼 전 북한 대사가 김정은은 자기가 아예 이 결정에 끼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 권력 승계를 할 때 그거 그냥 된 게 아니다. 이 셰퍼 대사는 2007년에서 10년 그러니까 김정은이 차기 지도자로 낙점받던 그 시절 그러니까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북한이 앞으로 이 차기는 누가 먹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권력 투쟁이 들어가던 그 시점에 북한 대사를 했고 그리고 2013년부터 18년에 다시 또 북한 들어가서 또 했어요. 그리고 독일은 베를린이라고 하는 이 북한의 대유럽 교두보가 독일에 있기 때문에 독일 대사는 북한에서 아주 대우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자주 만났고 그랬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셰퍼 대사가 봤을 때 장성택도 자기가 처형한 게 아니다. 군부 강경파가 로얄 패밀리 웃기지 마 죽일 수 있어. 왜? 장성택은 황금병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군부의 이 단천 광상이라든지 이런 이권 다 뺏어가지고 중국과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군부는 자신들의 이권을 뺏기니까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권력투쟁 속에 장성택이 죽었는데 그 장성택 죽는 것을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참하게 죽는 고모부를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어린 김정은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 바지 사장이에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최고 지도자 된 거 김정일의 아들이기 때문에 된 거 아니다. 김정일이 자기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 그 나머지 이 사람들하고 권력자들하고 협의해서 집단지도체제 권력 나눠주고 집단지도체제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앉힌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구자 7인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구자 7인방 그 사람들과 같이 권력을 나누자. 그런데 그 운구자 7인방이 서로 간에 권력 투쟁하면서 다 죽어버렸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올라와서 또 아비규환 그러니까 당 조직지도부파 조직지도부를 장악한 이 당파 그리고 군부 여기가 이제 치열하게 큰 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여기에도 또다시 계파가 갈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4분 5열 되어 있는 북한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구차 7인방 보면 장성택, 김기남, 최태복, 우동측, 김정각, 김영춘, 리영호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치열한 권력투쟁이 진행되었다
라는 게 북한의 현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지금 북한에서 다시 또 전원회의하고 있지만 곧 북한은 아주 강력한 내전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왜? 장선택을 저렇게 처형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내가 먹지 못하면 다 죽어 라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까 내정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북한 급변 사태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한미동맹 투철한 정권을 뽑아서 이 미국과의 군사작전에 언제든지 돌입할 수 있는 이런 정권을 뽑아놔야 북한이 흔들릴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흥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2021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